예, 인적자원관리 4강 시작합니다. 인적자원관리는 교재는 그 최종태 박사가 쓴 인사관리를 기초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와 글로벌 이제 그 인적자원관리 트렌드와 글로벌 우량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이라는 섹션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요,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주요 관심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한국 그 주요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또한 이제 기업의 인재 육성 방향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조직 문화 구축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요, 선진 우량 기업들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글로벌화되고 또 이에 따른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이러한 이제 기업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인재 육성 전략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창의적인 어떤 조직 문화 구축,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정책들을 글로벌 기업들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LG나 GE죠. 이제 뭐 대표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요. 또 이러한 인재들이 가질 수 있는 핵심 경쟁을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은 인재, 즉 인재를 경쟁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어떤 인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그 앞전에 챕터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했죠. 어떤 조직 문화가 잘 형성되었을 때 하고 또 인재를 중시 여기는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조직 문화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 문화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은 조직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 구성원들의 인재들을 그 조직 문화의 영향으로 모두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 이러한 관점이고, 인재에 중점을 둔 이러한 관점들은 결국은 인재가 그죠? 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먹여 살린다. 그죠?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도 우리가 있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익스트랙트 해본 걸 봅시다. 그래서 1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우수한 한 명이다. 이것이 하나의 모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재를, 벌써 이러한 문구 자체가 인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 이제 디테일들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인재에 대한 관점, point of view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은 이제 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년에서 10년 후에 핵심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이게 이제 핵심 인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요, 최고 경영자에서 그룹 단위까지, 그죠? 조직 책임자의 차세대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등 회사의 핵심 역량 직군을 형성하는 인재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Electric인 G를 보면요. 경영 프로, 차세대 리더, 창조적 소수 뭐 이런 관점으로서 인재를 보고 있다. 또한 이제 높은 성과를 내는 인재 중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중요시한다.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G에서는 핵심 인재로 정의하고 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요. 핵심 보직을 맡고 있거나 잠재력이 충분한 인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핵심 보직을 맡고 있거나 그죠? 잠재력이 충분한 인재를 우리가 핵심 인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차기 그래서 지멘스에서는 캐리고리를 나누었는데요. S1, S2 이렇게 그죠? 그래서 S1은 차기 경영자 후보고요, 그죠? S2는 개별 국가 사업 책임자 이런 식으로 인재를 이렇게 디바이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는 비연속적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창조성을 지닌 인재다. 그죠? 비연속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창조성을 지닌 인재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나 LG나 GE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그죠? 이러한 핵심 인재가 바로 경쟁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인재에 중점을 둔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삼성이나 LG나 GE 같은 경우 아까 봤죠. 그 다음 지멘스도 그렇고 소니도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또 근로자 개인의 삶이나 그 다음에 일과 이러한 대한 가치가 정대되면 근무 환경이나 근무 형태가 개선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나 근무 형태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이런 관점 하에서요. 복리후생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복리후생 제도라는 것이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좀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인재가 자신의 어떤 그 뭡니까 그 가치를 그죠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리후생에 대한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 그죠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어떤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에 대한 어떤 관점, 즉 인재가 그 조직을 먹여 살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인재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재들이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최대한 발생시키고 그죠? 그렇다면 이 창의성 하나로서 아까 얘기했죠. 삼성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우수한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 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CEO들은 이러한 인재들이 최대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러한 뭐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보면은 지금 기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죠? 아주 치열하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또한 더불어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시기에 인적 자원 관리에는 결국은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EO들의 어떤 리더십이 그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사실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또한 이제 그 부분에 특히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뒤따르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인재가 비즈니스를 선도한다. 그죠? 인재가 비즈니스를 선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컨퍼런스나 뭐 이런 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2000년대 이후에 기업들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난 것은 우리가 1980년도에 컴퓨터의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1990년대에 급속히 성장했죠. 그죠? 이런 시대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오래전부터 지금 학생들은 그 전에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러한 이제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훨씬 이후에 출생한 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인터넷을 보고 있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먼 옛날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옛날에도 이런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불과 뭐 한 몇 년? 한 길게는 10년 전, 그죠? 10년 전.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유구합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죠? 수세기 동안, 그죠? 수십 세기 동안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 해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 불과 1세기도 안 된다. 그죠? 뭐 겨우 해봐야 3, 40년밖에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한 30년,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기성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급속화된 이러한 세상들에 대한 적응이 오히려 더 힘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갭이,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업의 글로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글로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곳에서만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한다는 거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서 경영을 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서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scattered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기업의 어떤 한 조직과 생산과 유통과 R&D와 원료를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scattered 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화 되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었다.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향유하게 되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구조 속으로 기업이 이제 이렇게 적응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글로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 글로벌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통, 통신의 발달이 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전에는 기업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들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업과 기업이 자 전화로서 통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팩스로 우리가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상회의가 안 되니까요. 이메일이 안 되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원격으로도 생산을 우리가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서 먼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조정할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통신의 발달, 인터넷은 넓은 의미 통신입니다. 이런 통신의 발달이 없었다면 과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가능하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느냐, 퍼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도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인터넷이 1980년도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에 기업들이 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게 됐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인사하고는 조금 하지만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통신, 그 다음에 교통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속도가 이렇게 뭐 시속 700, 800 이렇게 된 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이전에 즉 1945년 고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들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군용 비행기들, 전투기들, 파이터들, 그죠?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엔진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속화되었죠, 그죠? 그전에는 뭐 정말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것도 불과 뭐 1세기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과 100년이죠. 불과 100년. 100년이 길다면 길지만 인간 전체의 어떤 인간 전체의 어떤 역사를 본다면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급속하게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기업은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자기의 테리토리, 소위 한 테리토리, 영어로는 테리토리라 하고 조금 우리가 뭐 좀 재미있는 표현은 이제 나우바리, 그죠? 자기의 어떤 이러한 구역이 있었죠. 그 구역은 기존의 인디지너스 컴퍼니들, 즉 기존의 토착 세력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그죠? 일단 그 지역에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들이 여러 가지 겪는 이제 foreign cost 등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교통통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가서 뭐 사람들이 가서 마케팅 하거나, CEO들이 가가지고 순찰을 하는 것도 아마, 뭐 1년에 한 번씩 될까 말까 하겠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그죠? 연시로 순찰을 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영이 되지가 못하죠. 왜냐면 처음에 글로벌 경영이라는 것은 포린 코스트가 당연히 발생하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정책도 제대로 안 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정착이 되겠습니까? 정착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한계들이 있었지만 교통통신에 따라 이메일로 주고받고 화상회의하고 뭐 현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이렇게 쭉 하면은 우리가 구글 Earth 같은 거로 하면은 뭐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어떤 인바이러먼트들 환경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아 이거 뭐 어느 정도 되겠고 길은 어디 있고 이야기하면 착착착착 다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요쪽에 그럼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고 하고 뭐 여기에 물류창고를 두고 사무실 여기 두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걸 쉐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 결정을 내리는데 빨리 내릴 수가 있고 그죠? 필요하다면 또 비행기 타고 가면은 몇 시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거의 세계가 뭐냐면 하나의 거기에다가 우리가 급속한 이제 FTA의 어떤 형성으로 FTA 형성됐다는 것은 외국이 아니죠. 왜? 우리가 외국과 국내를 구별하는 것은 물건이 이동하면서 부과되는 관세,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건데 프로세스나 관세도 이제 이 FTA는 이제 일단 세금을 차별 없이 하자. FTA 최고 가치가 뭐냐면 내국민 대우거든요. 자기 국내에 소위 하기에는 내국민 대우, 즉 자기 국내 기업하고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죠. 외국 기업을, 그죠? 그것이 FTA 그거죠. 그러니까 최국 대우, 그죠? 그게 사실은 이제 WTO의 정신인데요. FTA도 거의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결국은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인디지너스 컴퍼니들, 즉 로컬 컴퍼니들은 로컬 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그죠? 어떤 기득권을 갖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기업들하고만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언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 똑같은 이제 그 내국민 대우, 또 최국 대우를 갖다가 그 국가가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국가가 예를 들어서 ABCD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 ABCD라는 기업에 중에 A라는 기업에 BCD의 기업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BCD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소할 수 있다는 거죠. WTO에. 그러면 결국은 안 되니까 A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줬다면 BCD도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럼 이 A라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라면 BCD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최국 대우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나머지 기업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최국 대우고요. 최고로 혜택을 주는 국가와 똑같이 다른 국가에도 다른 국가의 수입품도 그 혜택을 줘야 된다. 그게 최국 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민 대우는 그 기업이 그 국가가 내국민 즉 자기 기업 자기 나라 기업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외국 기업도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2000년도 이후의 어떤 기업 경쟁이란 것은 내국 기업, 외국 기업이 없다는 거죠. 자기 나우바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테리토리 자체가, 기업이 자기가 가지는 own territory,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테리토리 자체가 이제는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무한 경쟁입니다. 말 그대로.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결국은 인사만이, 즉 어떤 인재만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뭡니까? 핵심 역량을 이끌어 나갈 인재만이, 여기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에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제 바깥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인재들만이, 어떤 이런 극심한 글로벌 컴피티션,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극심한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우리가 competitive advantag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mpetitive advantag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죠? 기업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인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더욱더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더욱더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그죠? 뭐 아까 얘기 들었지만 인재 핵심 인재 확보를 경영자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놓고 있다. 너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확보했나 보자. 이렇게 하니까 경영자가 자기가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서스테인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 자기보다 더 나은 인재를 항상 구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해 오지 못하면 경영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재 확보를 위한 별도의 채용팀을 구성, 우리가 그때 봤죠. 전문적인 우리가 인재 휴먼 리소시스 디파트먼트에도 보면은 굉장히 전문화된 그죠? 그런 디파트먼트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시적으로 그죠? 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2008년 보면요.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죄송합니다. Financial Crisis라고 있었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부터 시작한 그 금융위기가 인재에 대한 사실적 어떤 관점을 변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핵심 관련 인재를 갖다 확보한다. 좋은 인재를 가서 뽑아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렇지만, 이후에는 기존의 인재들을 잘 유지하고 육성한다는 관점으로서 그 전략 자체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환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 됐습니까? 왜 그럴까? 한번 봐보세요. 왜 금융위기를 기본으로 그렇게 됐나요?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글로벌 디프레션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황이 되니까 기업들이 인재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기업들의 어떤 프로핏이 커지면 어떤 파이낸셜 어번던트가 있으면 기업들이 어떤 금융적 어떤 풍요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제 먼저 웰페어에다가 복리후생에다가 인베스트먼트가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한데 이제 기업들 자체가 어떤 프로핏이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프로핏으로 충분한 복리후생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자연히 인재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좀 더 나은 어떤 컨디션을 프로포즈를 하는 대로 그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인재들이 점점 조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인재들을 확보를 해놔도 인재들이 얼마 있지 않고 그 조직을 떠나게 되니까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인재를 유지하거나 또는 기존에 뽑아놓은 인재들 중에서 그 떠난 사람들을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게끔 어떤 자질을 육성하고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죠? 인재에 대한 관점을 인적 관리에 대한 관점을 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은 불황 이후에 성장하는 그 시장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한 그러한 어떤 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인재보다는 새로운 시장 개척,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옛날에는 어떤 기업들이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계속적으로 정통을 가지고 안주를 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고
또 새로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컴페티티브한 나보다 더 어떤 그 경쟁력이 센 기업들이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왜? 이제 시장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빅가이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계속 이제 팔았다. 그러면 그 시장이 포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포화가 돼 있으면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시장들이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다시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때까지 기존의 그 어떤 기업들은 다른 시장으로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시장들은 다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시장에, 새로 진출한 시장에 기존에 있던 그러한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삽시간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컴피티터들에 의해 가지고 루즈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기업이 영업할 수 있다는 이런 관념들은 확 이제 변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었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상 그죠? 사업이 다각화되는 이러한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의 어떤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듀퐁 있죠. 듀퐁 화학 제품을 만드는 듀퐁들이죠. 듀퐁 여러 가지 있죠. 듀퐁 뭐 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도 만들고 이런 세계적인 어떤 케미컬 컴퍼니죠. 이런 듀퐁은요. 뭐, 그래서 이머징 마켓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죠. 이런 이머징 마켓들을 이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머징 마켓들이 충분히 어떤 마켓이 형성되지 못했죠. 수요가 없는 거죠. 근데 소득수준이 이제 향상되고 이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오히려 더 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프레션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로스가 없었던, 성장이 없었던 이러한 지역들은, 그것이 뭐 큰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수요가 오히려 더 창출되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죠. 이런 새로운 시장을 이끌 리더들을 육성하는데 이제 초점을 둔 그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듀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좋은 인재를 어디 가서 구해오는 이러한 전략이었지만 듀폰의 경우를 보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인재들 중에서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인재들을 선정하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좋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집 위에 이제 하나의 이제 팀장이 있으면요. 그 팀장 밑에 두세 명이 이제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인재가 이제 선발된 이후에는요. 부서 간의 이동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환 보직을 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요. 또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스페시픽한 그러한 비즈니스잖아요. 이제 특별한 특정화된 비즈니스죠. 그다음에 교육하고 코칭하고 멘토링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팀장이 있고 거기에 한 두세 명의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조직의 전문적인 그죠? 전문적인 어떤 멘토들 전문적인 이제 경험을 가진 이 멘토들이 결국은 이 새로 들어온 뉴커머들을 교육시키고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 새로운 마켓에 정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즉 선발 미팅이랍니다. 라운드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은 뭐냐? 우리 테이블은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렉탱글 돼 있죠. 근데 이제 라운드 된 이제 그 테이블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선발 미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앉아서. 그 다음에 이 지멘스는 인사 담당 부서가요. 그 사람이 일할 그 인사 담당 부서가 그냥 독립적으로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인재가 필요한 부서의 그 책임자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인재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근무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순환 근무하고, 그 다음에 해외 파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별로, 그 필요한 곳에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는 핵심 인재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매년 이제 그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특정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했나 하지 않았나를 경영자의 어떤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죠?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자기가 인재 관리가 안 된 경영자는 그 경영자의 어떤 포지션을 서스테인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재 육성에 대해서 경영자가 뭐 기존에는 인재 육성은 뭐 총무부, 휴먼 리소스에서 인사관리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뭐 하지만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도입되게 된 결정적인 전환이 된 것은 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었다. 이러한 격화된 경쟁을 그죠?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독특한 어떤 전략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들이 결국은 도전을 받고요.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에 도전을 받고 이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화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제 글로벌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빨리 추진됨에 따라서요. 이제 현지 시장에 대한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현지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현지 시장을 빨리 우리 기업이랑은 속도 타입니다. 보세요. 왜 속도 타입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하루를 머물고 이틀을 머물면 비용이 배가 되죠. 왜? 먹고 자야 되고. 예를 든다면 개인으로 보세요. 개인이 어떤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어디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여행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똑같죠. 자,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서 하루를 더 묵는다면 비용이 꼭 거의 더블 프라이스, 더블이 되죠. 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요. 먹고 자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들어가죠,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싸움이죠. 그럼 빨리 적응해야죠. 그래서 글로벌 어떤 새로운 곳에 점프인 하면은 거기에서 사업 역량 강화에 따른 그죠? 빠른 어떤 정착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조직, 문화, 조직 구조, 문화, 전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요소들입니까? 글로벌 사업 수행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고, 이런 요소들은 뭡니까? 그런 글로벌 사업에 가장 적합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아까 제가 여행을 예를 들은 것처럼
빨리 그곳에 적응하겠죠. 그쵸? 우리가 낯선 데 가면 처음에는 어떻게 씁니까? 모르고 위험하니까 일단은 안전한 곳에 가죠. 호텔에 갑니다. 일단은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디 좀 뭐 이렇게 현지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갔으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돌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뭐 5성급 호텔에 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있다가 빨리 상황 파악이 빨리 돼야지. 그죠? 빨리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적응이 돼서 그래서 어떤 곳은 안전하고 어떤 것은 그러면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하면 이제 그 어떻게 코스트가 다운이 되겠죠. 같은 이치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그 기업이 어떤 새로운 곳에서 기업의 이제 조직의 어떤 구조라든지 문화, 전략, 구성원들 이걸 빨리 적용시켜야 된다. 그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적응하고 빨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팩트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그걸 모두 핸들링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결국 인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그다음에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글로벌 리더 확보가 중요한데 이 리더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결국 우리는 결국 지금은 이제 인사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리더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리더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예를 들면요. 포춘지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기업을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저널인데요. 이 포춘지에 따르면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세계 500대, 글로벌 500대 기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 약 85%가 글로벌 리더가 굉장히 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라고 인재풀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서조차도요, 이 인재풀 중에 88%는 리더의 자질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죠? 더 심하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적응 능력이 빨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어떻습니까? 어떤 문화에 대한 그죠? 같은 이야기지만 문화에 대한 어떤 적응이 빨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그 특정 문화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죠? 그 다음 뭐 인문적인 지식, 역사적인 거, 뭐 이런 것조차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케팅이란 것은 여러분들 마케팅을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글로벌 마케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죠, 그죠? 환경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 문화적, 그죠? 사회적 환경, 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란 이 네 개의 큰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캐테고리를 모르면은 마케팅이 안 된다. 결국 마케팅 아닙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을 팔로우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다. 그죠? 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다방면적인 능력을 갖춘,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문화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가진, 그죠? 그러한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굉장한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 우리가 글로벌화가 이렇게 진전됨에 따라서요. 왜 글로벌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의 기업들은 글로벌화를 외면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라는 이러한 화두를 이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지금의 어떤 환경을 무시하고는 인재에 대한 인사 관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인사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조직이 생존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고용하고 개발하는, 그죠?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 핵심인데, 결국은 지금은 기업들이 글로벌이라는 이러한 환경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은 자기가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은 자기의 주저가 아니라 어차피 환경적으로 다른 기업이 이 글로벌의 어떤 환경에서 자기의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자기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기업은 글로벌이라는 어떤 하나의 탄한 어떤 명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즉 기업 환경은 지금 기업 환경은 글로벌 환경이다. 라는 이러한 그 명제 자체를 리젝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때는 그죠? 결국은 이제 글로벌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지역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때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또 여성 노동자, 그 다음에 소수계층 이러한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뭐랍니까? 다이버시티라고 합니다. 다이버시티. 즉 옛날에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고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만 고용해야 됩니까? 현지를 잘하는 현지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또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죠? 옛날에는 뭐 남성들이 대부분 했지만, 그렇지만 여성 상품이 있는 경우는 여성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죠. 그래서 여성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수 계층들, 이런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이런 그 인적 풀에 대한 다양성들, 즉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다양성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뭡니까?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거기서 차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제 그 문제되는 discrimination에 대한 안티가 있어야 됐어요. anti-discrimination. 차별하지 마라. 차별 금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차별 금지에 대한 것들은 후진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화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조직 내에서도 왕왕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선진 법규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compliance, 즉 어떤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compliance들, 그죠? 그래서 법적 준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하나의 문화로서, 조직 문화로서 anti-discrimination, 즉 차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직에서의 어떤 준수, 즉 법적 준수, 즉 compliance 이러한 것들이 정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화된 다이버시티한 이러한 리크루트먼트들, 이런 인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qual opportunity다.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기회가 같아야 된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수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일환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북미나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그죠? 이런 규제 준수,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compliance가 사업 수행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거 없이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엄격하게, 그죠? 그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결국은 규제의 준수가 사업 수행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기회균등 및 기회균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조치라는 것은 affirmation action이랍니다. affirmation 적극적인 기회 똑같이 줘야 된다. 줘라. 주면 고려하면 좋고 고려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affirmation action이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법규로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anti-discrimination, 남녀 간의 평등, 남녀 평등, 그죠? 추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ppliance가 법규를 준수하는, 그죠? 그게 필요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적극적인 이제 조치, 고용 조치, 그래서 affirmation action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이버시티한 이러한 즉 다양성을 가진 인재들의 어떤 풀에서 조직 내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기업이 꼭 확보해야 될 그런 이제 것들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봤고요. 이제 이런 우리가 왜 다양성에 대한 즉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냐 하면요. 그 미국 인사관리협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사관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91%가 넘는 기업들이 다양성 관리가 조직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양성의 관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compliance, 법규를 준수하고 equal opportunity, 그 다음에 동등한, 그죠? 기회를 주고 anti-discrimination, 그러면 discrimination에 대해서 차별을 갖다가 금지하는, 그죠?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면 언제든지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컨피던스를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캐틀리스트라고는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다양성 정책 연구기관인데요. 캐틀리스트 하면 기업 성과에서요. 성별, 그 다음에 다양성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최고 경영진의 여성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기업 경영이 일단 투명해지고요. 창의적인 전략 실행 등에서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죠? 물론 이제 포춘하고 어소시에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이제 포춘이 미국 500대 기업을 조사해서 보니까 이사회하고 경영진의 여성 참여가 높은 기업이 로에서, 그죠? 수익률 지표가 훨씬 높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죠? 보고되고 있다. 그죠? 그만큼 지금까지 사회적인 어떤 열세에 있었던 이런 소수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그죠?
어떤 자기의 어떤 듀티를 해내는 그러한 경향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equal opportunity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보통 이제 이러한 예 중에 또요, IBM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죠? IBM 특히 이거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IBM은 결국 세계적 진짜 글로벌 중에 글로벌이죠. 그래서 한 170여 국의 이제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죠. 그게 뭐 각국에서 로컬에서 전부 다 리크루트 된 그런 인종들이죠.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현지의 우수 인재들, 피부색, 국적, 나이, 성별, 그다음에 뭐 심지어 성적 정체성, 그죠? 이런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자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딱 그 업무 환경을 갖다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equal opportunity, anti-discrimination, 그 다음에 compliance, 그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의 어떤 정체성에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나의 어떤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들이 종업원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이제 큰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이 IBM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그 다음에 히스패닉계, 그죠? 그 아메리카 원주민, 그 다음에 이제 성적 GLVT, 그죠? 그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뭐 레즈비안이든 호모든, 그죠? 어떤 성적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 남성, 여성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 임원급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런 다양성 프로그램들을, 그죠? 이런 다양성 관리를 하니까,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의 주체들이죠. 주체들이 어떤 임원이 돼서 관리를 하니까, 그죠? 엄청난 그 시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로 인해 가지고 특정 기간에 IBM은 그러니까 한 3억 달러 규모로 뭐 그죠? 어떻게 했어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면 뭐 1998년에 1만 달러에서 지금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고 2003년이면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데 이것이 엄청난 한 20배, 30배 정도의 어떤 수익률 창출 효과를 냈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다이버시티를 가진 이러한 그 인원들이 결국 자기의 인종들, 자기의 어떤 고국, 자기의 어떤 로컬에 대해서 영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죠? 고객을 갖다가 개척하는 그런 성과를, 그죠? 냈죠. 한국 사람이 가서 외국에 가서 영업하는 게 빠릅니까? 외국의 현지인들이 가서 자기가 어떤, 컨피던스를 갖고, 거기서 자기의 그 어떤 동포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빠른 거야. 그거는 뭐 자명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1998년 자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이 우리가 컴퓨터에 확 이게 번지는 것들도 1990년대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소규모 시장에서 이제 중소규모 시장이 있을까 하면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시장에서 자, 본국에서 나가서 영업하니까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이제 다이버시티 한 이러한 구성원들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척했을 때 어떤 섹터에서 지금까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자기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런 분야에서 약
30배 정도의, 그죠? 30배, 이러한 다이버시티한 어떤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 한 30배 정도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 내에, 그죠? 그 다음 이제 P&G 같은 경우도요, 다양성 정책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다음 P&G 같은 경우 이제 이 세제 같은 거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고객들이 이제 좀 요구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럽형 이러한 어떤 세대, 그죠? 세제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도 아까 이야기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구성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우리 인종들은 우리 민족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맞게, 그죠? 제품을 개발하니까, 그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지르, 그죠? 비지르, 그죠? 세제죠. 그러니까 이 세제도 결국은 짧은 시간,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한 6개월 정도에 크게 부스팅이 되었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해온 것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즉, 고성과죠. 또 고성과를 내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어떤 조직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기업은 성과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죠. 매출이, 우리 기업을 보는 척도는 매출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는 매출이죠.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윤리를 어기고, 어떤, 매출을 정대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체계되어 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보다 못한 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많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것 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과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는 기업과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결국 종국에 와서는 한 기업은 성장하고 한 기업은 더 이상은 영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성과는 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성과, 즉 고성과, 특히 성과 중에서도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가? 그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계속적으로 또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은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인사관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인사관점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팀웍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누가 얘기했냐면은 세계적인 IT 기업인 우리가 시스코 알고 있죠? 시스코의 최고 경영자인 존 챔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쪽 관점이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조직 전체의 조직 문화화 또는 우리가 이 이거 휴먼 리소스의 매니지먼트를 보는 관점이 두 개라 그랬죠. 근데 이분은 어떤 소수의 몇몇 인재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팀워크로 봤습니다. 즉 조직의 문화로 본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요. 축구는 아이스하키 팀에서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한 팀과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팀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한 팀과의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전국적으로는 팀워크를 유지한, 그죠? 팀이 우승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다 해야 되죠. 그런 연계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LG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에서 우리 옛날에 MP3 플레이어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MP3 플레이어가 결국 지금 안 보입니다. 그 아이리브라는 중소기업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따라잡은 거죠. 어? 왜 못 따라잡았냐? 그 아까 그 같은 이야기겠죠, 그죠? 이제 여기 아이리브라는 이 기업들은 이 기업은 평범한 직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동기부여를 잘한 기업들은 보면은 약 보통 우리가 연구 결과에 보면 한 7% 정도의 영업 이익률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제대로 못한 기업보다는 높다 이거죠. 그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미넌트한, 아웃스탠딩한 인재들이 그죠?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재들이 그죠? 막 아주 독자적으로 아주 독보적으로 승승장구해 버린다면은 그죠? 그다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겠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 팀워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팀워크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 P&G 세제 만드는데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보통 특정한 그 뭐고 외부에서 검증된 이런 특정한 인재들을 갖다가 우리가 영입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죠?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러한 케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휴먼 리소스에 대한 우리 관점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죠? 모두가 조직의 문화에 맞게 고려돼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업에 부합하는 적합한 right people을 채용해야 됩니다. 어떤 바깥에서 아주 화려한 그러한 어떤 그 전력을 가진 그러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이 기업에 일단 있어야 되죠. 이 인재들이 뭐 자기 잘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 인재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right person.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업을 있기를 원하고 우리 기업에 만족하고 우리 기업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문화도 알고 뭐 우리 기업의 기술이 어떤 것을 필요한 것도 잘 아는 이러한 이제 우리 기업에 적합한 right people, right person을 갖다가 채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활용품 기업인 P&G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이제 P&G는 학벌이나 유명 기업체에 근무했다. 이런 것은 그냥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죠? 최소한의 어떤 리더십, 역량, 그다음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나 문제 해결, 협력, 이 8가지를 굉장히 고려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죠. 여러분들이 잡을 갖다가 헌팅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인사 관리란 것은 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대한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구나, 선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사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학벌이나 유명 기업체의 어떤 근무 경험보다는 리더십, 역량은 이란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그걸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혁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재가 기업으로서는 최고 인재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협력 등,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특히 팀워크를 강조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이제 보너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워크를 갖다가 다지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보수의 어떤 한 50% 이상을 생산성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거의 곱빼기를 받는 거죠. 그죠? 곱빼기를.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 20명에서 40명 단위로 이루어진 팀의 생산성을 보고 네가 생산성이 높으면은 그래. 그럼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줄였으니까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팀을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부 육성 원칙입니다. 자, 내부 육성 원칙이란 것은 바깥에서 어떤 화려한 외부 인재를 고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생활용품의 유명한 생활용품으로 유명한 기업인 P&G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를 회사 내부에서 육성하는 내부 승진 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인센티브가 큽니까? 그리고 프로모션하고 그죠?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됩니다. 사람이 고무되면서 활력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P&G는 최고 경영자를 내부에서 육성시키고 내부 육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중간 간부가 회사를 떠난다 하더라도 내부 직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자리를 비워둔대요. 그리고는 내부에서 직원이 역량을 갖추면 그 자리를 그냥 승진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감동적인 그런 그죠? 인사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국은 내가 내 능력만 올리면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쟁하는 거죠. 내가 저 자리 갈 수 있는 거야. 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만 계속 유지시키고 훈련한다면 언젠간 나는 저 자리 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다른 데서 뭐 엉뚱하게 낙하산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떠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대처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한 경우를 P&G에서는 그거를 특별한 경우라고 보는 거죠. 노멀하게는 그냥 자리를 비워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과 대화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보통 최고 경영자가 그죠?
현장을 방문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원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또한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또 이렇게 미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장을 이렇게 순환해서 방문해서, 그죠? 그 기업의 어떤 핵심 가치와 실천 방향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그죠? 그러한 어떤 리더십으로 기업을 이끄는 그러한 경영자들도 많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 바랍니다.